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73번째 책으로는 비비안 리시 저자의 하루의 기적입니다. 비비안 리시는 새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이혼녀로 시작해 지금은 1,400명을 거느리는 부동산 전문 기업의 CEO랍니다. 책 중간중간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글에 대한 생동감을 더해주는 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기계발서 책들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비비안 리시 또한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는 1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침을 내 것으로 만들기로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라. 두 번째, 융통성 있게 계획하기로 큰 그림을 그리고 언제든지 고쳐라. 세 번째가 더 큰 성취를 준비하기 위해 단순한 패턴에 따라 움직여라. 네 번째,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작고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 진심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되물어라. 여섯 번째가 과정을 조각내기 위해 멀리 바라보며 조금씩 도전하라. 일곱 번째, 나를 우선시하기 위해 안 된다고 말하라. 여덟 번째가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라. 아홉 번째, 인생의 맞는 키 만들기 위해 나와 타인의 소통법을 의식하라. 열 번째가 활력 보충하기 위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 11번째 습관으로 일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라. 12번째, 현재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을 돌아보며 내일의 전략을 짜라. 13번째, 감사하기 위해 매일의 작은 승리를 기념하라. 14번째, 나를 돌보기 위해 잠시 멈추고 숨을 내쉬어라. 마지막으로 15번째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깨어있는 삶을 위해 눈을 감아라입니다. 이 15가지 습관 중에서 저도 요즘 실천하려고 노력 중인 7번째 습관 안 된다고 말하라와 10번째 습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스라고 할 때 당신 자신에게 노라고 하지 않도록 해라. 맞다. 제대로 읽었다. 넘쳐나는 동기부여책 사이에서 내 책은 당신에게 노라고 말하라고 한다. 이 말이 당신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는 언뜻 부정적으로 들린다. 둘째, 노라고 말하는 것은 기회를 부르는 습관과 행동으로 일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처럼 보인다. 셋째, 산 정상에 서서 예스라고 외치는 것이 삶의 판도를 바꾸고 성공하는 비밀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노는 과연 무슨 말일까? 지금부터 잘 들어라. 진심으로 일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 방법은 최대한 빨리 당신에게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노라고 말해도 괜찮다. 아니, 노라고 말해야 한다. 노는 당신이 가진 도구다. 당신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노가 당신의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스맨이 되는 이유. 노가 가진 힘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전에 왜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먼저 말해보자.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우리를 좋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스는 우리에게 의무사항들을 쥐어주고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게 한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 인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당신 스스로 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예스라고 말하는지에
말하는 지에 단서를 주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고 내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잘 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예스는 우리를 완벽이라는 길로 이끄는 동력인 셈이다. 어떨 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하기도 한다. 동료나 직원, 친구, 배우자, 아이들 등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는 이유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걱정스러운 요소는 무엇일까? 어느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호감을 사고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예스가 당신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예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두 외부에서 온다. 예스맨의 결말. 나는 오래전에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동료 중개인이 절망적인 얼굴로 내게 다가온 적이 있었다.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내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서 아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동료와 그의 아내, 그의 가족, 즉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슬퍼할 모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매매해야 했고 내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머리는 노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예스를 외쳤다. 고민에 빠진 나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재촉했다.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물론 아주 큰 부탁이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당연히 여느 때와는 경우가 달랐고 예외적이었다. 게다가 그는 금융 쪽으로 빠삭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제안한 재정의 정확도에 신뢰가 갔다. 그렇게 나는 그의 회사를 매수하기로 했다. 거래는 속속 진행됐다. 모든 것이 빨라도 너무 빠르게 진행됐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다. 마침내 매매가 공식화됐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 무섭게 진실이 드러났다. 잘 들어라. 외교라는 이름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사실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처음 제공받은 수치들은 포렌식 실사를 하자마자 계산이 안 맞는다고 판명됐다. 나는 이 사태로 몇 년간 법정을 드나들며 변호사를 만나는데 시간을 낭비했다. 더불어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에 대해 확실히 말하자면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타인의 일에 공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단점이 아니다. 최고의 장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스를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내 시간과 에너지보다 가치 있는 일인가?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 사람을 돕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감정적인 요소들을 잠시 미뤄두고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결정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아직 결정 전이라고 말한 뒤 내 쪽에서 모든 분석이 끝난 후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그 결정에 만족했을 것이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예스라고 말했는가? 장담컨대 불과 최근에 있었던 순간이 떠오를 것이다. 잡다한 업무 요청부터
사교적인 자리로의 초대, 가족의 부탁, 심지어 최신 할인 제품을 설명하겠다고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광고 전화까지. 불과 오늘 당신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럼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라고 말한 것은 언제였는가? 아직까지도 생각 중인가? 그럼 조금 더 기다리겠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부터 개인적인 불안함까지 수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이 노라고 말하기를 힘들어한다. 노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성이 직장에서 노라고 말하면 여전히 반항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남성이 노라고 하면 되게 단호하고 자신감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자신이 책임지는 쪽을 택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스를 남발하고 노에 인색한 태도가 행복에 지속적인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실적으로 당신은 하루 동안의 모든 요청과 부탁에 노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업무를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소중하고도 유한한 시간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만의 목표를 쫓고 당신의 할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 말이다. 다른 사람의 일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번아웃을 겪고 그들이 당신을 이용했다고 느끼게 된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신은 기대한 것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낼 공산이 크다. 물론 매일매일 마주하는 잠깐 이것만 미안하지만 말이야.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같은 요구들을 당신이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할지를 통제할 수는 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당신이 말하는 예스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쓸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나에게는 한계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 노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라. 노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하루 중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둘 수 있다. 내게 자신의 회사를 매매했던 그 동료에게 내가 최소한으로 사용했던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나 아직은 안 되고요. 같은 말을 노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들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들은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벌어준다. 내 경우에는 예스라고 답변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명심할 것. 안 돼요 또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다음을 명심해라.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대신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한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공격적이라고 느끼는 대신 확신을 갖고 자신의 본능을 믿는다. 예스라고 말하는 일에 까다롭게 대처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인가? 그렇다면 걱정 마라. 기꺼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해 더 진심으로 투명하게 임한다면 당신의 솔직함은 독이 되는 일방적인 관계를 거르는 필터가 될 것이다. 더욱 건강하고 견고한 관계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라. 당신의 시간도 다른 사람의 시간만큼 소중하다.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얼마를 당신 자신과 목표를 위해 살겠는가?
적을 만들지 않는 거절법. 때로는 메시지 그 자체보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때로는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예스에서 노로 건너뛰려니 긴장되는가? 한 번에 단호하게 노를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 문장들을 참고할 수 있다. 명확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상황이 안 되네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일에 매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힘들어요. 주위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기억해라. 노를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사항을 우선시하고 한계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 당신의 시간을 가질 권한이 있다. 예스라고 말하기 위한 조건. 새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때로 기존의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습관적으로 부탁하는가? 주변 사람 중 당신에게 습관적으로 부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부탁을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슨 부탁이든 항상 예스라고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나쁜 습관은 끊어야 한다. 편하기 위해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예스라고 말하는 행동을 멈춰라. 당신을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오늘부터 매일 연습하라. 당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있는 일에만 예스라고 말할 것을 약속하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다. 생산적일 때, 심사숙고했을 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면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일 때, 나를 믿어라. 노라고 말하면 당신의 앞에는 예스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10번째,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 에너지는 창조력의 열쇠다. 에너지는 인생의 열쇠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휴대폰을 충전하는가? 전자기기 리모컨의 건전지를 얼마나 자주 교체하는가? 똑똑한 구글 홈 스마트 기기도 충전을 해야 작동한다. 어느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광고주가 건전지의 수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든 에너자이저 버니도 언젠가는 닳기 마련이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외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수십억 인류가 사는 지구만 해도 태양의 에너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상상해봐라. 너무나 강력하고 거대한 것도 주요 에너지원 없이는 한없이 연약할 수 있다. 무엇이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한 법이다. 이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말이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혹은 어떻게 보충하는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가치를 둔다. 우리는 활력 충전을 위해 에너지 음료를 살 수 있다.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 운동 루틴을 만든다. 팟캐스트를 듣고 책을 읽고 동기부여 세미나에 참석하며 에너지 집중을 테마로 한 여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가 호황 중이다. 처음에 활력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원을 보충하면 할수록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다. 셀럽에 중독된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카다시안 따라잡기와 진짜 주부들이 있겠다. 소셜미디어는 세상에 무한한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믿게 한다.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과장 광고에 설득되고 자신을 타인들이 비현실적인 기준에 끼워 맞춘다. 나 빼고 모두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으며 특별한 만트라, 보충제, 한 요가 수업, 에너지바가 남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마법의 약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소진하고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낄 뿐이다. 정신을 붙잡고 핫 요가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썼건만 어째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할까? 에너지바는 왜 내게 활력을 주지 못할까? 카페인도 정말 계속 먹으면 면역이 생기는 걸까? 식습관과 운동에서 활력을 찾는 사람이 많다. 이 두 요소가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에 확연한 차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다. 건강한 음식과 운동은 일상에서 신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뒷받침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둘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나 맨 처음 떠올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특별한 운동 루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5분간의 스트레칭을 위해 매트에 몸을 누이는 내 소박한 운동 루틴은 매일 내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열정적이다. 물론 좋은 보충제, 좋아하는 커피 한 잔, 귀를 사로잡는 팟캐스트, 영감을 주는 책, 동기부여 세미나 등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운을 돋우는 음료수를 말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이 내게 잘 맞는지 또 맞지 않는지 파악한 지금이 나는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대한 유익한 요소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에너지 팁들은 진정한 활력 보충의 극히 일부만을 담당한다.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당신 중심에서 나와야 한다. 최고의 에너지원은 당신의 영적 에너지며 그것은 늘 당신 안에 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따라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기를 바란다.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면서 얻는 에너지만큼 더 강력한 에너지는 없다. 큰 그림에 대한 얘기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 말이다. 매일 아침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그것 말이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실 하나를 말하겠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그저 따라오게 돼 있다. 직장과 집에서 하는 일의 모든 면을 하나부터 열까지 좋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인생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것에 열정을 갖고 당신의 역할에 진심으로 임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다. 이 열정을 찾는다면 바로 그것이 내면의 에너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이끄는가? 오늘 당신의 미션은 무엇인가? 당신 인생의 미션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가? 당신이 두려워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들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다른 책임들 사이에서 현실이 늘 즐거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잔뜩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 힘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이것들이 최종 목표로 가는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더욱 힘이 솟는다. 즐거운 순간들 사이에서 힘든 일을 만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동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인 것이다. 이것만은 알았으면 한다. 확실한 목적, 목표와 함께 의도가 있는 삶을 산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에 균형이 잡힐 것이다. 존재조차도 몰랐던 에너지의 비축량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쉼 없이 쫓고 있는 것을 시각화하고 마침내 그것이 당신 가까이 왔을 때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어디서 어떻게 매번 에너지에 불을 지펴줄 열정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조언은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당신의 의도들을 살피는 것이다. 하루 동안 펼쳐질 모든 시나리오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장애물과 푹 파인 도로를 예상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제 어떤 길을 갈지는 운전대를 잡은 당신에게 달렸다. 서로 비슷한 에너지끼리 모인다. 영감과 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신 주위를 살필 수도 있다. 내 주위에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즉 비슷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다. 하지만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은 그저 기분 좋은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했는데 어느 날 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 곁에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합해지고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인생을 만드는데 발휘되는 외부 영향들이 합해져서 지금의 당신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주변 사람들이 몇 안 된다면 팬데믹을 겪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면서 에너지를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다. 자기 돌봄을 잘 실천하고 있다면 말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기를 높여주는 사람인가?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특히 집에서 그렇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감하는지는 당신의 공간인 집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에너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전달되며 당신에게 계속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당신 인생을 공유하는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녹초가 됐다 한들 나는 집에 있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때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게 주는 사랑과 영감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가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힘겨워하며 독이 되는 스트레스의 함정에 빠지기도 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배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부정적인 경험으로 얻은 교훈. 30대 중반이 됐을 때였다. 나는 결혼도 하고 이미 3명의 아이를 둔 엄마였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과 직장에서의 문제와 더불어 독립을 향한 필요가 강했던 시기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내게 독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겉보기에는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적 행동들에 나를 허용했다. 건강에 나쁜 습관에 빠지고 옳지 않은 결정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정신이 퍼뜩 드는 사건이 있었다.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집에 있는데 독이 되는 친구들 중 한 명이 찾아왔다. 현관문에 선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장면이 기억난다. 동년배에다가 나처럼 아이를 둔 그녀는 남편이 낚시하러 가서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하니 말동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럼 그녀의 차에 올라타 근처에서 담배도 살 겸 잠시만 나갔다 올까? 사회적인 행동의 하나였던 음주가 요즘 들어 그녀에게 습관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터였다. 그럼에도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은 일탈이라며 고민할 겨를도 없이 한평생을 후회할 결정을 해버렸다. 나는 조수석에 올라탔고 그렇게 우리는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 출발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 친구는 기뻐하며 웃었다. 함께하는 그 순간 후련함을 만끽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길가에 주차된 은색 대형 트럭이 희미하게 보였다. 운전석에 있는 그녀가 내 생각보다 더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녀의 웃음소리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그녀는 조금 전 내 눈에 들어왔던 그 트럭을 향해 갑자기 돌진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렸다. 엄청난 굉음과 충격, 저항할 수 없는 압박이 내 몸을 관통했다. 그녀가 트럭을 향해 돌진했을 때 차는 트럭의 끝 하단부에서 멈췄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내가 대부분의 충격을 받았다. 나는 사고로 성가신 타박상에다 골절상까지 당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반면 운전자는 멀쩡하게 걸어서 차 밖으로 나왔다. 한 가지만 말하겠다. 여전히 충격적인 그 잠깐 볼일 보기 경험 후에 나는 단 한 사람에게 화가 났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사고 후 신체적으로 회복하면서 나는 그날의 사고를 상기하며 파고들기 시작했다. 내게 일어난 일의 책임은 내게 있었다. 내가 그 차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 말 그대로 문제거리가 될 문을 내가 스스로 연 것이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던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지 않았을 것이다. 어째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지나고 나서야 문제거리가 될 문을 이미 오래전에 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이 되는 삶을 살며 자신들의 그 작은 세계에 온 나를 반기고 환영했던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등 이중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분별력을 잃고 결국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가 생각해도 그 차에는 절대 올라타서는 안 됐다. 당시 친구였던 그녀가 사고로 다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부상도 회복됐음에 감사하다. 하지만 그날 얻은 교훈은 여전히 뇌리에 박혀 있다.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 차로 나를 이끈 것은 내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였다. 그날의 선택, 그곳으로 나를 이끈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게 있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다. 바로 올바른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내게 기운을 주듯 잘못된 사람들과 상황들이 내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경계하라.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작정하고 나쁜 에너지를 전파하며 끊임없는 험담과 상대방의 진을 빼는 대화를 이어간다. 이들이 꼭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의 불행을 섣불리 위로하는 등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빠져 있는 나머지 당신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 뼛속까지 우울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기운을 당신에게까지 퍼뜨린다. 누구보다도 내가 인정할 수 있다. 흥미진진한 가십이 재미있을 수 있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가십만이 유일한 이야깃거리인 것 같다. 그들은 타인이 겪는 고통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이미지가 더 낫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또한 종종 불친절하고 잔인하다. 당신의 궤도에 이런 종류의 에너지는 필요 없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정적인 면을 찾아낸다. 태어날 때부터 피해자이며 잘못은 모두 다른 사람들 탓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그들 잘못은 없다. 그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경계선을 설정해서 그들이 부정적인 기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독이 되는 회오리 바람에 뛰어들 의무는 없다. 여름마다 우리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별장에서 알게 된 이웃 부부가 떠오른다. 그 부부는 보트며 제트스키 등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급 장치에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별장은 최고의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지상낙원이었다. 어느 주말에 호수에 있는 이웃들끼리 모여 포트럭 파티를 열었는데 이 부부가 파티를 위해 어마어마한 음식을 제공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무 멋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데다가 관대하기까지 하네. 자신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다니. 이런 호의를 어느 누가 마다하겠는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관대함에 감사했다. 이렇게 너그러운 이웃이 나쁜 기운을 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삶을 모두가 부러움 없이 보지는 않는다. 인생은 예상하는 대로 흐르지 않듯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꼭 한 명 있기 마련이다. 그 다음 해 봄이었다.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평소 남에 대해 말하기를 즐기던 한 이웃이 신이 나서 대박 뉴스라며 말을 전했다. 부유하고 너그러웠던 그 부부가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돈 문제로 이혼까지 갈 상황에 있다고 했다. 이 소문의 어느 부분도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서 재미를 찾으려는 그를 보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타인의 친절과 너그러움을 그저 받기만 했던 사람이 정작 그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는 그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것도 모자라 세상에 알리지 못해 안달내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다.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문을 흘리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만큼 민망한 순간이 없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에너지 뱀파이어와 어울리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들이 입에 올리는 것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게다가 인생은 짧다. 타인에게 친절해라.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일을 고민해라.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 아닌 당신과
관련된 일에 신경 써라.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